혹시 그 글로벌 명품 주식들도 좋아하세요?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 네. 안 봐요. 오, 그러세요? 보고 싶은데 안 봐요. 본부장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좋아는 하는데 가성비가 좋은 걸로 될 수 있으면. 가성비라면 에르메스 정도? 왜 그랬어요? 그건 진짜 비싼 거고. 아니 근데 우리 본부장님 딱 봐도 몽블랑 이런 것들이 가성비가 좋은 거지. 딱 나시니까. 왜 그랬어요? 왜 그러십니까? 오늘 뭐 띄워주는 날? 아니 근데 하루도 그 넥타이를 안 하고 출근하신 날은 거의 없으시죠? 요즘에 그 넥타이 좀 안 매려고 노력하죠. 주말에는 그 캐주얼하게 출근하시던데 그죠? 네, 금요일 날 원래. 요즘에는 오히려 더 캐주얼하게. 워낙 유튜브를 다들 많이 찍으니까 너무 맞아요. 또 넥타이만 매니까 또. 원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본부장님은 딱 보면은 뭐라 해야 되나 되게 전문성은 있어 보이는데 되게 조금 딱딱해 보이는 거, 거리감이 있어요. 너무 막 딱 더블 콧 재킷에 딱 이렇게 입고 나오시니까. 그래서 한번은 좀 낫잖아. 오늘 오늘은 좀 재킷도 좀 캐주얼하게. 우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환 형님처럼 한번 늘어진 티셔츠 원래 스타일을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월스트리트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유동환 본부장님 그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격주로 화요일 아침에 저희를 찾아주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진짜 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아니 그 연주위원 특히 이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여는 총재. 그분이 되게 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어떤 포럼에서 또 연준이 테이퍼링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뭐 물론 22일 기준으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는 뭐 미국 국채금리가 조금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페드의 어떤 매파적인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는 예전에 뭐 1.7대까지 갔던 게 1.6, 1.5 하루 전에는 1.45 요 정도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네. 아니 왜 매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는데 국채금리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국채금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건 기대치라는 것은 이제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단기간에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올해 연초까지 거의 1% 넘게 훌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0.5%대에서 10년 국채금리로 말씀드린 거죠. 1.77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1%가 넘죠. 1.2% 정도. 단기간 6개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나타났었을 때 물론 0.5%가 너무 낮은 숫자였기 때문에 1.5%까지 땡기는 것은 굉장히 쉬울 테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게 빠르게 올라가는 스케줄이 아닌 거죠. 뭐 지금 이 연준의 점도표 얘기 나오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블라드 총재, 센트루이스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해도 2022년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말 빨리 세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5인데 2022년 말까지 그죠? 그때까지 2% 넘게 올라가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장내 금리 차가 0%와 장기 금리까지 계산했었을 때 빠르게 올라가서 거의 1.5%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죠? 금리를 그때까지 하나도 안 건드린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너무 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았었다. 그게 굉장히 먼저 선반영돼 있었다. 선반영돼 있었다. 지금 점도표가 보시면 이제 금리 인상을 4명 중에 4명이 이제 7명으로 해서 금리를 2022년에 올릴 수 있다. 뭐 이 얘기한 거잖아요. 4명에서 7명으로 늘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 3명은 이제 바뀔 거고 매파적인 분 중에서 바뀐다라는 뜻은 그만두실 거고. 임기. 그리고 마지막에 임기 그만둘 때는 그런 얘기 한번 하고 끝내야지.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블라드 총재는 이 중에 한 명인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라는 거. 이게 2023년 말. 네. 저는 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 금리 올리는 거는 2023년 말. 예. 그리고 테이퍼링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초. 예, 뭐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기준금리를 실제로 올리는 시점이 22년 말이 아니라 23년 말이요. 3년 말. 오, 굉장히 늦게. 이게 지금 점도표예요. 네.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주목한 건 그거였잖아요. 뭐 23년에 올리든 뭔 좋은데 사람들이 기존에는 연주 위원들의 점도표를 찍을 때 23년에다 많이 찍었다가 그게 이제 앞으로 좀 오기 시작을 하니까 23년에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올리겠네. 그 중에 한 번이 22년 말이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뭔가 가능성, 확률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2023년이 돼야지 금리를 건드리지 말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과거에도 1950년부터 1968년 뭐 이때 시기까지 네. 금리가 굉장히 낮게 2에서 2.5% 수준에서 유지가 됐던 기간이 상당히 길게 일어났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장기 금리가 그 정도로 계속 있다면 네. 단기 금리를 빠르게 못 올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인버스가 돼버리면 예. 정말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예. 아니면 아주 큰 폭락장이 올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란 말이죠. 예. 근데 왜 그럼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야 됐었냐. 네. 그때가 바로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 정부 부채를 엄청나게 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예.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지만 거기에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나와야지만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정상화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 첫째, 인플레이션이 필요했다. 그죠? 둘째는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놔두고 예. 금리는 안 건드리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좋을 그렇죠,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다. 오히려 후행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그때 1950년대 이때 부채 비율보다 더 높아요. 그죠?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그때가 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100% 초반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앞으로 몇 년 안에 120% 간다는 거잖아요. 네. GDP에. 그래서 그런 숫자를 생각했었을 때는 쉽게 금리를 건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부채 비율이 옛날에 미국이 터졌었을 때 GDP의 약 한 100% 정도 됐었는데 그때의 금리가 거의 4.5% 5. 몇 %였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100%가 넘어섰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금리가 4.5% 5.5% 이런 수준이면 터져요. 왜냐하면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자가. 예전보다 양쪽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려버리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대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미 연준이 하는 목표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성장률을 노동으로서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노동 시장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 굳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네. 고용 시장, 경제 성장률 이쪽 부분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자꾸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블라우 총재가 지금 2022년 말에 금리 올릴 수 있다 얘기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 반 뒤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네. 지금 최근에 자금이 굉장히 원자재 쪽이나 이런 어떤 비용의 증가 쪽으로 가는 그런 해프닝이 자꾸 일어나니까 오버슈팅 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경제에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와버리면 또 다시 한 번에 2007년, 2008년에 일어났던 산업재 버블 그리고 엄청나게 큰 위기
금융위기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립서비스를 해서 원자재 가격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닷컴 버블 구간이었을 때 금리가 낮을 때가 4.15%, 높을 때가 6.74%, 그죠? 네. 산업재 버블일 때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4%, 높을 때가 5.24%. 예. 그리고 2000년대 이 두 개보다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요거의 리피트거든요. 골디락스 구간의 리피트. 2010년대. 예. 보시면 저점이 1.4, 고점이 3.3이란 말이죠. 예.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어디예요? 1.4 정도가 바닥이었잖아요. 또 다시. 1.4에서 1.5 정도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의 변동은 0.5에서 2.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보면은 뭐 1.4에서 2.5 정도? 뭐 이 정도의 모습이 나올 거라는 거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까지 가더라도 이 골디락스 부분보다는 더 낮아요. 그죠? 이 골디락스 구간이 자그마치 11년간 이어졌었는데 아래 위로 변동성 2%포인트. 이번에는 그 변동성이 2%포인트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1%포인트? 뭐 이 정도라면 제가 볼 때는 꼭 굳이 이 금리와 테이퍼링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그 깜놀한다고 하죠. 예, 뭐 방향보다는 이제 속도에 더 놀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빠르게 막 1.4, 1.5, 1.6, 1.7 이렇게 올라갔던 경험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랐던 건데 그런데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크기 높낮이로 봤을 땐 2.5%까지도 충분히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유동성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실적을 즐길 수 있는 시장. 실적을. 그러니까 유동성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퍼주는 시장은 아니더라도 실적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업들은 잘 나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아지고 비용이 높아지고 그랬는데 만약에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도 같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큰 게 빨리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용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격으로 전가를 못 시키는 경우, 그죠? 그게 정말 문제죠.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이 장단기 금리차가 확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게 경제 위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숫자 1.5냐 2.5냐 10년 국채 금리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1.5%나 2.5%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비용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인 그림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숫자가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연준이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가능성 거의 불가능. 우선 첫째. 그다음에 테이퍼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럴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너무 이 금리나 유동성만 가지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이름 가지고 유동성 얘기만 하는데 유동원 지금 유동성이 아니라 실적 유동성 버리세요.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자꾸 관심 가지 마시고 실적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보셨죠. 지금 미국의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장단기 금리 차는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내려왔었을 때 마이너스까지 가면 이때 걱정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경제 위기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과열이라는 거죠. 그건데 그게 아니라 과열이 이제 아닌 것처럼 나오잖아요. 오히려 완만하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그 립 서비스라는 건 이렇게 좋은 쪽으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약간 버블을 좀 끼지 않게 해주는. 그 자꾸 계속 막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립 서비스니까. 워워워 하는 거는 하면서 근데 보면 미 연준의 지금 대차 대조표는 지난주에 제일 많이 튀었단 말이에요. 자산 매입을 왕창 했단 말이죠. 계속해서 1119억이나 했단 말이야. 9억 달러나 아마 했죠.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 연준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리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 이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시장이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월요일에 또 장 튀잖아요.
다들 근데 미국 증시. 네, 미국 증시. 근데 한국이나 그 아시아 증시나 이랬을 때는 다 이거 테이퍼링 금요일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걱정 때문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아니잖아요. 선물은 그때 그런 식으로 흔들면서 시장을 좀 변동성을 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굉장히 편해요. 주식시장 올라가겠구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장기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노동 시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고용 시장이.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게 고용 시장이 튼튼해야지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 경기가 회복됐다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로 튼튼하냐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숫자로 딱 보면 그냥 2% 수준이에요. 2% 수준. 그러니까 실업 청구권자 수도 과거 대비해서 2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도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2%에 딱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서 옛날 수준 요렇게까지 막 올라가면 3%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면 걱정을 하겠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장기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는 가는데 그 속도가 아주 천천히일 거라는 거죠.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인플레이션의 끝판왕은 이제 임금 상승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만 기업들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가격 상승분을 이제 전가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참고로 저도 이제 지난주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PCE라고 하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그게 우리 시간으로 25일 이번 주에 또 그게 발표가 되니까 그것도 유념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제 10년물 금리 2.5% 이내에서는 충분히 이제 기업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는 골디락스 장세다. 유동성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정말 걱정스러운 정도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원자재 기업이나 산업재 기업들이 가격 전가가 가능해졌고 또 심지어는 소비재 회사들, 그죠? 마지막 막판에 이제 소비재 회사들도 실질적으로 영업 마진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저도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몸에 배서 그런지 계속 이제 실적보다는 유동성을 먼저 이제 걱정하는 약간 그런 버릇이 이제 들어버렸는데 유동성 장세였었으니까요. 지난 1년간은 이제는 저기 성함을 유동원보다는 그런 어닝원으로. 어닝원. 유동성보다 실적을 신경 쓰자서 어닝원으로 이제 어닝원으로. 그 원자재 가격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볼게요. 그래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한 지난달 정도까지는 가파르게 계속 오르다가 한 6월 들어서는 또 급격히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게 이제 곡물도 그렇고 뭐 구리 값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요 현상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옛날에 많이 필요했던 원자재들의 가격이 앞으로는 덜 필요할 텐데도 막 올라가면 이거 자체가 비용의 증가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진 축소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로 따집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실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장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유가가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는 유가 굉장히 민감한 국가란 말이죠. 에너지 코스트의 상당 부분이 다 유가로서 가지고 오는데 이 가격이 막 올라가 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마진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국가들이나 모든 이 중앙은행들이 원자재 가격만 올라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로 봤었을 때 거의 100%씩 올라갔던 것이 대부분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막 올라가 버리면 전에도 보여드렸던 차트가 있었는데 CRB 인덱스 차트가 있었는데 이 어느 시기하고 비슷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닷컴 버블도 아니고 그 산업재 버블도 아니고 그냥 골디락스 구간 비슷한 수준의 원자재 가격으로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CRB 인덱스인데 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닷컴 버블 구간에서는 원자재 가격 추이가 100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에 산업재 버블 수준은
거의 뭐 200을 훨씬 넘어갔고 300 넘어가고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470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지수. 네, 예. CRB 인덱스. 그런데 과거에 골디락스가 일어났던 시기는 보시면은 고점이 뭐 300대 중반부터 네. 밑으로 떨어져서 거의 200 이하, 그죠? 요 구간이 골디락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사실 지금 훅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예. 이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거의 재현이니까 싫은 거고. 그리고 이게 확 떨어져서 여기에 재현이면 이것도 좀 거품인 거고. 네. 너무 이쪽은 성장주로 갈 거고 이쪽은 너무 산업주로 갈 거고. 그게 아니라 이 골디락스 구간이길 바라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현상, 예, 횡보 현상이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실질적으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오랫동안 올라갈 수 있고 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도 그렇게 극심하지 않을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 220까지 갔다가 2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가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네. 유가를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제 유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 네. 거의 유가로서 생산해내는 에너지원은 전체의 거의 40%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커요. 네. 예, 그래서 35% 40% 되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비용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미 연준이 생산성에는 전혀 상관이 없이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시츄에이션이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원하지 않는 건데 생산성을 깎아먹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건 결코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가가 저는 오히려 70달러에서 안정을 찾기를 바라고 지금까지는 70달러다 하더라도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어떤 마진의 급격한 축소라든지 네. 기업들이나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아직은. 예.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회사들도 가장 마진이 박했었는데 네, 또 다시 이제 지금 70달러면 뭐 비용이 40달러 중반, 뭐 50달러니까 네.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안정적인 원자재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차트를 보면서 CRB 인덱스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러면 원자재에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원자재를 자꾸 투자를 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네. 이게 이제 악순환을 만들고 나중에 공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네. 그죠? 그 4차 산업혁명만큼은 필요한 거니까. 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야지만 디플레이션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어내죠.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 AI, 그죠? 데이터 마이닝, 뭐 심지어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플랫폼화, 네. 뭐 등등등이잖아요. 그래서 또 전기차. 그렇죠. 뭐 그게 전기차가 나중에 플랫폼화되고 그거를 자동 자율주행으로 만들고 네. 뭐 이런 것도 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자재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원자재가 뭐가 있냐 네.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뭐 리튬, 네. 그다음에 팔레디움, 그다음에 니켈, 구리 요 정도가 나와요. 혹시 저 리튬은 우리가 리튬이라고 부리는 예, 리튬. 그건가요? 저 리튬이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혹시 좀 새로운 뭔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리튬은 처음 들어보네요. 리튬입니다. 죄송합니다. 리튬입니다. 네. 아니 그건 뭐 이게 쓰기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제가 그 흐름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대부분 다 전기차와 연결돼 있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리튬의 가격은 많이 빠졌었다가 생산 많이 늘어서 지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고 더블 딱 됐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옆으로 쭉 가기만 하면 네. 좋다. 중요한 건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리튬 관련된 그 ETF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격 빠졌죠? 네. 그렇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ROE가 이렇게 8%대에서 확 빠졌다가 다시 9%대로 올라왔고 예. 그다음에 ROE가 계속 올라가서 20%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승 여력이 리튬 관련 주들의 네, 이제 ROE죠. ROE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비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걸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네. 결국 경쟁력이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리튬 가격대만 유지되더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의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튬 회사들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디냐? 네. 이 회사죠. 알버말이라고 하네요. 알버말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뭐 ALB입니다. 네.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ROE가 지금 높게 유지되다가 빠졌다가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가는 트렌드가 나오고 있죠. 2018년에 19%까지 네. 갔었던 ROE가 아까 가격이 워낙 높았었으니까 그죠? 예. 그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고 지금 아마도 또 이게 19%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중에 나오겠죠. 이 정도 원자재 가격만 유지가 된다면 알버말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엔 9.4%대, 21년이면 12.5%대까지 ROE 즉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좀 더 올라가 버리면 예. 그 전 가격 정도까지도 올라간다. 여기서 또 2배 올라간다. 만약에 2018년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2017년이었군요. ROE가 20%를 돌파를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상승 여력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높아지면요? 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더 높아지더라도 기업들의 수익성은 그야말로 가격을 계속해서 전가시키면서. 네. 자, 그게 이제 리튬 쪽이고요. 네. 리튬 말고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좀 큰 네. 원자재로 보면 구리가 있겠죠. 구리. 예. 구리는 뭐 모든 거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쓰인 데가 없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구리 가격을 보면은 구리 재고랑 가격을 봐야 되는데 재고가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가격은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있다라는 거고 네. 그만큼 이제 구리의 재고가 지금 낮다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걸 더 또 세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광산이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광산이 늘어지가 않아요. 저기 2019년 예, 보시면은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구리 광산을. 이게 새로 찾은 것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재고가 낮은데 네. 뭐 광산수가 황창 늘어야 되면 구리가 확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구리라는 광물은 전 세계에서 25번째로 뭐 풍부한 광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풍부는 한 것 같은데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찾고 찾으려면 또 이제 광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이 걸려요.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5년에 7년 걸리는데 지금 생산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새로운 게. 그러면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부분이 차질이 계속 생기죠. 지금 재고가 저렇게 낮다라는 얘기는. 지금 재고도 낮은 상황에서 신규 광산을 더 많이 못 찾으니 가격은 또 이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수요는 더 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구리 가격 자체가 전 고점들, 산업재 버블 고점, 그다음에 닷컴 버블 고점을 다 뚫고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 하향했다가 또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또 관련주들이 또 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BHP, 그다음에 SCCO 이게 서든 카퍼라고 해서 미국 회사고, 그다음 리오틴토, 그러니까 다 BHP랑 리오틴토는 다 미국 회사는 아닌데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실 만한 거고 보시면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리튬보다는 구리 쪽이 저는 훨씬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렇게 ROE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 보시면 리튬 관련된 기업들의 ROE 평균 보시면 19% 정도가 고점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런 여러 광산 특히 이제 구리 쪽을 생산 많이 하는 회사들 보면 ROE가 훨씬 높아요. 특히 이게 서든 카퍼가 구리 쪽인데 35%대 ROE가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유한타 증권에 있는 유동원 자산 배분 랩, 뭐 홈런, 안타 이런 랩에 그럼 방금 보여주신처럼 원자재 기업이나 원자재 관련 ETF도
ETF를 갖고 있어요. ETF로 많이 이제 편입을 해 두시. 많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대부분 관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몰빵은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원자재 관련된 보여드리는 거는 자꾸 비용 쪽에만 다 투자를 하실 수는 없죠. 원자재 관련주들은 다 비용 쪽이잖아요. 그쪽에만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상 구성을 할 때 있어서 뭐 5%든 10%든 어느 정도의 담고 가야 하는 담고 가야 되는 원자재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자체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안 좋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다 다 실어버리면 올라가는 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다 싣고 있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그런 논리를 잘 생각하시고 하셔야죠. 논리와 밸런스. 좋습니다.